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 10일과 12일 사흘 동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이번 주, 취임 첫 주의 지지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는데 52%, 전주보다 11%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취임식에 대한 기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태 위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이나 실망하셨던 부분들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반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외적으로 또 많은 국제적으로나 새로운 위기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내적으로 또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취임식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전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전 대통령들 보시면 알겠지만 70% 낮아도 70% 후반, 높은 경우는 8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낮은 거죠. 그리고 요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집무실 이전 부분, 그 이전도 있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사 문제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분들이 정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가 계속 당에서도 요청한다, 대통령실에서 요청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아마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조사기관에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5%로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31%,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사실상 대선 이후에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14%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 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잘 지켜왔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켰는가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죄송하지만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사는 어제죠. 성비위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과거에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4.7 재보선 선거에서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태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많은 국민들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민주당을 향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태져서 지지율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 대변인 말씀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효과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만에 10%씩 차이 나는 경우는 아마 큰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큰 사건이라 본다 그러면 취임인 것 같고, 아마 보수층은 좀 결집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좀 아마 진보층은 조금 이완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 또 태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당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문제라든지 청와대 비서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은 보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태풍의 눈으로 돼버린 두 명의 인물,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두 사람의 출마를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게 보느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서 5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안철수 위원장은 좋게 본다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답변에 많이 기울어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게 본다라는 답변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마의 명분을 놓고서 서로 간에 공세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랐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졌던 분이고 패배하셨던 분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등판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정동영 의원 전 대표 사례 정도 있겠죠. 물론 그분도 조금 몇 개월 더 있다 나왔는데 바로 곧바로 나온 것은 해외에서도 저는 찾아보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는 심판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반성하시고 조금 더 있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재기를 하셔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방탄용 출마 아니냐, 뭐 수사를 앞두고 나서 혹시 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어떤 국회의원의 목적이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부정평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공동정부의 성격으로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내 진입해서 좀 공동 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긍정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이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이나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그게 아마 결국은 안철수 또 이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너무 빨리 나왔다 견해도 있지만 지금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도 패했지만 뭐 일단은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가 지지층을 좀 끌어모아야 되는데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 지지층을 끌어모을 사람이 누구냐?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후보를 어찌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당의 부름에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뭐 여론은 뭐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서 새 정부 인선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44%로 적합하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온 상황이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뭐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후에 지금 적합하다고 보는 여론이 더 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상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저도 석사를 했습니다만 윤리적인 연구 윤리에 관한 부분들,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봤고 민주당의 굉장히 수준 낮은 인사청문회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적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 김남국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죠. 인사청문위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네. 스스로. 많은 국민들께 웃음을 안겨드렸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고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수준을 낮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저도 지난달부터 계속 최고위의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충돌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맞느냐를 봤을 때 그리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개인적으로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선에 있어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임명 수순에 사실상 들어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갈등, 파장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까지 좀 같이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청문회 과정에 좀 실수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야 이미 논외로 치고요. 어찌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뜨거운 감자인데 본인이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돈 주고 논문 대필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입시 안 썼으니까 상관없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만 안 들켰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돈 주고 논문 쓰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입시 안 쓴다 그랬는데 안 쓸 거면 뭐하러 외국 학회 전화를 싫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몇백만 원 아끼려고 주소지 이전하고 어머니가 이제 딱지 사고 뭐 집 샀던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수사와 공정과 상식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남한테는 아주 칼 같은 기준을 데리고 본인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 뭐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인준을 하면 아마 협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면 임명수순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연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역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될 텐데 여야의 갈등 점점 더 고조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결정적인 한방도 부적격 사유도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리일 뿐입니다. 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그리고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임명 여부가 가장 큰 관심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협치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마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딜을 통해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적절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되고요. 무슨 이게 노량진에서 수산시장에서 뭐 생선 사듯이 하나 사고 하나 넣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개별 건건히 봐야 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목 잡기 그만하고 빨리 인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정말 새 정부가 처해진 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민생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데 총리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민주당에서 인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에서 가서 사시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럴까지 비할 건 아니고 흥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임명 안 하면 뭐 동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마치 이제 뭐 노량진에서 회까지 사시는 것처럼 비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얘기를 김용태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적절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제 최고위원으로서 개별적인 생각이고요. 많은 의원들도 아마 국민 상식과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많은 국민들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이해충돌 의혹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퇴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정과 상식을 높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대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정 장관 후보자께서 좀 사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했던 브리핑 중에서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그리고 뭐 진단 키트 등 의약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 정부의 판단이고요. 문제는 취임식 이후에 어제 또 북한에 도발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지원 정책 뭐 이런 것은 뭐 별개다라는 입장은 밝혔음에도 북한은 또 어떤 자세에서 협의에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의 어느 정도의 또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남북 간에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선제 타격 나오지만 지금 이제 그 통일부 장관도 보면 대화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북 관계라는 게 항상 뭐 충돌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예전에 우리 북한에서 수해났을 때도 굉장히 뭐 어려운 관계였는데 서로 도와주면서 이 교류가 생긴 거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어찌 보면 이제 인정한 거 아니습니까? 그동안 뭐 한 명도 없다 그러다가 수만 명이 격리돼 있고 사망자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2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약이라든지
이 방역 체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남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아무리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필요하면은 또 그래도 동포고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좋은 제안을 했다고 보고 북한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뭐 전쟁 중에도 인도적인 지원을 합니다, 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휴전 중이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라서 조언을 제안을 했고 북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남북 대화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전 정권을 향해서 비판했던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화를 의존하고 했던 것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백신 지원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뭐 미국 대통령 제가 알기로 그 코로나 정상 회의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입장을 밝혔죠.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일부와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절차나 이런 것을 좀 국제 사회와 좀 공조를 통해서 문제 없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성회 대통령실 경고 다문화 비서관의 거취 문제인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저희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불공정, 몰상식 인사 대참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동성애 혐오,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슬림화되기는커녕 실상은 대검찰청 분소나 다름없습니다. 네, 김성회 비서관의 이 발언 그리고 해명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거취를 놓고서 반대하는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김용태 최고위원도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이 거취에 대한 것들이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논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서관이죠. 대통령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참모고요. 대통령의 메시지나 대통령을 어떤 논란의 중심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지금 김성애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셔야 할 참모인데 이분의 어떤 과거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저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경질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이분이 과거에 위안군 피해자를 향해서 뭐 화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본인이 이후에 사과는 하셨죠. 근데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국민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해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이 마침 또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기 때문에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렇고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대하는 바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실과의 이런 관련된 교감이나 의견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당대표께서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이 문제가 저희 생각이 대통령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폭넓게 비서관 인선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김성애 비서관 논란도 그렇고요. 또 이 네. 비서실의 인선 과정에서 뭐 검찰 측 인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또 안팎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아울러서 좀 어떤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인사가 6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좀 중요한 게 이제 총무 쪽하고 지금 뭐 인사 쪽이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또 총무 쪽 인사는 또 뭐 성비 문제도 오늘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고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도 예전에 간첩 조작에 관련됐던 분이라 징계도 받았던 분들인데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검찰 네. 출신 자체도 물론 저희가 보기에 뭐 그 자체 문제는 아니에요. 공직기관이라든지 법무비서관은 원래 검찰 출신들이 갔던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전도. 근데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인사비서관은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좀 인사라는 게 이제 대외적인 인사를 하는 거고 총무는 이제 안살림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본인들이 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을 할 때 어찌 보면 뭐 비서실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 쓰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인해 장막에 좀 휩싸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종교 다문화 비서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치를 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문 감각 있는 분들은 이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냥 검찰총장 할 때 비서실에 데리고 뭐 같이 일하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잘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총무나 인사나 이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근거리 있는 분들이거든요. 부속실이나 이런 분들이. 부속실도 보니까 아마 검찰에 있던 분이 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런 편한 사람들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만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거는 국정 운영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예. 나머지 그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믿을만하다, 내가 잘 안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럼 그냥 검찰 계속 하면 되죠. 검찰총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실을 거의 대통령실 옮겨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뭐 김용태 최고위원도 계십니다만 당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캠프에서 오래 있던 분들은 국회와의 소통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인들에 대한 좀 어찌 보면 뭐 신뢰하지 않거나 이걸 좀 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를 멀리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정치를 멀리하면 안 되고 당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뭐 당연히 뭐 당하고 소통을 할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같이 뭐 당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본다 그러면 당청, 뭐 지금 청와대는 안 하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을 좀 앞으로 한다 그러면 당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저는 맞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들이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있을 때는 좀 있다가 청와대만 가면, 그러니까 대통령실만 가면 이제 국회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협치도 잘 안 되고 국회와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금 비서실의 인선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검찰 인원을 기용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비서진이고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오랫동안 호흡 맞춰왔던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적절히 됐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몇몇의 비서관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실에서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역시도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희가 여당이 되면서 많은 책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정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추경 예산안 처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야 협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여당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오늘 회담을 통해서 폭넓게 모든 비서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어떤 협치 문제, 추경 예산까지 좀 모든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어제 전해진 국회의원들의 일단 성비위 관련 소식. 민주당은 고개를 숙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이것이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또 공세를 거세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도 그냥 물러서지만은 않을 태세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또한 해당 사건의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규정해야 될 것은 이 성추문, 성 관련 범죄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지방선거라는 또 전국 단위 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이 공세 표현도 굉장히
거셉니다. 성범죄 DNA가 더욱 기승하고 역겹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국민께 사과를 했는데 이 화살을 국민의힘 대표에게 또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 이 상황의 본질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못한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합니다만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어찌 보면 이번에 뭐 신속하게 제명하고 이런 것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거든요. 20대 중반이고 이분이 어찌 보면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우리가 민주노동을 잘못했다.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정체성으로 갖고 오신 분이고 또 뭐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에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고 안 되는 방향도 있지만 예. 본인의 의사대로 얘기한 얘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아마 유불리를 고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물론 작년 말에 문제입니다만 4월에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 문제도 지방선거 이후로 물어둔 거는 정치적을 고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 전에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이게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미뤄둔 건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 고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선거 앞두고 있지만 그냥 한 거고 나는 정치를 고려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냐. 신속하게 하라 이런 거라서 본인이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당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 죄송하다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송구한 상황이긴 한데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불어올 역풍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4.7 재보궐선거 때 우리가 참패했던 원인도 어쨌든 이런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 못하고 이제 미루다 보니까 해결된 건데 뭐 정치적인 걸 당연히 불리한 이슈죠. 유리한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속하게 제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민부협 같은 데서 제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거. 예. 그 정도라도 좀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서 뭐 미룬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로 또 평가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역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N번방 사태로 인해서 여성의 어떤 성적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영입되어서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성 관련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아픔에 공감하고 피해자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 다 최대한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선 때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지사로 이어지는 그 성 관련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두둔하면서 오히려 방관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반성하기도 모자라서 지금 어디 국민의힘의 그 야당의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반성을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의 동의가 물론 피해자의 2차 가해가 가해지면 안 되겠지만 동의를 얻어야 될 게 이 문제가 지난해 대선 전이죠. 지난해 연말에 신고가 되고 불거진 것을 알고 있는데 예. 왜 하필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이제 와서 징계 절차가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최강욱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성적 문제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김원희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치권의 성비위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또다시 터진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권의 근본적인 어떤 반성 그리고 개선과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정치권 내 원정주의라든지 이런 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꾸 지금 뭐 물타기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 지금 징계위에서 논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징계위 논의 자체도 성상남 문제가 아니라 증거 인멸이 품위 손상이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까? 뭐 외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미 징계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밀어놓은 거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당대표를 징계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겠느냐. 당연히 파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어놓은 건데 안 그랬으면 뭐 징계를 논의 자체를 안 했겠죠.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고려, 유불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건 일단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선거 이후로 밀어두느냐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피해자 얘기하시는데 피해자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어쨌든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거를 감추려고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뭐 돈을 뭐 지급이 아니라 이제 투자 방식을 택했지만 각서 같은 게 나왔거든요. 목소리도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 이게 피해자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는 방식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어쨌든 그래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그래도 좀 덜 고려를 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 말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성 관련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이분의 2차 가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과거에 계속 성비위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해왔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뭐 피해자가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르다고는 말씀드리고요. 피해자를 최대한 우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범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럼 증거인멸을 하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피해자는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 문제만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특정인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문제가 안 될까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건 문제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것을 민주당의 지금 성비위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물타기 의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왜 선거 이루까지 미루냔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럼 해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당내에서 이미 아니 그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수사하고 당내 징계 문제 별개의 문제예요. 당내 징계에서 진실에 징계를 대한 했으면 규명을 징계를 저희가 하면 하기가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왜 지방선거 이후로 물어주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아니 이분들 그럼 돈 주고 무마하는 건 피해자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국민들이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니까요. 이것이 저희 당 윤리위에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문제라고 뭐가 달라요? 피해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돈 주고 무마하려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논리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논리가 거. 아니라요. 지금 민주당에 지금 있는 성비위 문제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성비 문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본질이 지방선거 문제 이후로 미뤄두고 있냔 말이에요.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당 말씀드리는 내에서 거죠. 이것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죠. 뭐가 저희가 어렵습니까? 그냥 불러가지고 당사자 불러가지고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죠. 네. 그렇게 그러면 따지면은 법원이 당내에서 왜 또 경찰이 왜 징계를 뭐하러 있습니까? 합니까? 전혀.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그냥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맡겨두시죠. 아니, 법원이 징계를 필요 그럼 왜 없고 경찰이 필요 시작했어요? 없는 징계를 겁니다, 개시하지 그러면은. 마시지. 그러면 당이 뭐 법원과 경찰이 우선되는 아니죠. 전혀 사실조사를 맞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 저희 나오지 대한민국 않았습니까? 녹취록 법치주의고요. 나왔고 각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징계를 하면 되죠. 왜 안 합니까? 교수님께서 뭐 어떤 판사십니까? 판사 아니에요. 판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뤄두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무마하려는데 피해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동일선상에서 같은 시선에서 같은 잣대로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 자리에서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정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